조지아주에서 신부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새 남편이 신부의 새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지아 시골 지역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당방위였을까요? 살인이었을까요? 새로운 법원 서류가 공개되면서 이 지역 사회를 뒤흔든 최근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케일리 화이트는 결혼식 밤을 꿈꿨지만 남편 에런 화이트가 새아버지 제이슨 마한을 총으로 살해해 그 꿈이 깨졌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지만 총격 과정과 정당 방위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 내 두 진영이 대립 중입니다. 조지아주 버츠 카운티 보안관 게리롱은 WSB TV의 보안관이 된 10여 년 만에 지방 검사실과 처음으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이트가 2024년 6월 마한을 정당 방위로 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방검사 조너선 애덤스는 화이트의 형사 처벌을 주장합니다. 그는 2025년 4월 이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고 대배심은 가중폭행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은 추가 범죄 실험실 보고서를 받은 후 첫 번째 기소를 취하고 사건을 두 번째 대배심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배심은 화이트에게 중범죄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로 진정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피고인은 2024년 6월 14일경 조지아주 버츠 카운티에서 그때 그곳에서 중범죄인 가중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제이슨 마한이라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저 말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많은 법률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 대배심의 시각에서 볼 때 화이트가 마한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이것이 살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인용하면 그 결과 피고인은 2024년 6월 14일경 조지아주 버츠 카운티에서 그때 그곳에서 제이슨 마한이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 즉 총기로 공격을 가해 제이슨 마한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은 아주 기쁜 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역 신문기자 셰런 다우디 크루즈는 잭슨 프로그레스에서 근무했습니다. 아거스는 1월 24일 조지아주 수사국의 조사 지원을 위해 호출됐고 셰런 다우디 크루즈가 해당 기관 보고서를 봤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그 보고서들이 변호인 측이 지방 검사를 배제하려는 핵심 증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곧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의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 파티가 진행 중이었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패트릭이라는 남성이 결혼식 파티에서 한 소녀를 만졌다고 합니다. 두 명의 남성 에런과 찰리가 패트릭과 싸움, 즉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이슨이 나중에 파티에 다시 돌아와서 에런, 즉 신랑의 코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제이슨, 즉 계부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언쟁 끝에 에런이 제이슨을 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 언쟁으로 인해 제이슨이 총에 맞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에런은 손에 총상을 입었고 패트릭도 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2대와 총 2차루가 압수돼 버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여러 번 싸움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 결혼식 피로연은 과거 앙금과 관련되어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루즈 기자는 다 애덤스가 주먹 다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건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기 전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장하지 않은 남성이 7번 총에 맞았습니다. 이 문제는 버츠 카운티 주민들이 대배심과 재판 배심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SB 기자 마크 위니는 총을 쏜 에런 화이트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왜 그를 쏘셨습니까? 제 목숨이 두려워서요.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저를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 목숨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 대배심이 재판 회부를 결정해 화이트 씨의 동료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는 구금되었고 보석금 10만 달러가 허가되었습니다. 변호사 브레던에 따르면 화이트 씨는 같은 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들은 변호 전략 준비에 집중하며 책임을 지방검사실에 돌리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소 무효화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각 기소 항목은
조지아 주법상 범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위헌적, 모호함, 지나치게 광범위함, 자의적임, 선택적 집행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소장이 인용하자면 피고인에게 그녀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락은 적법 절차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인을 주 및 연방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이중 위험에 불법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형사 변호사이자 시민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의 이름은 타일러 베일리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중 위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한 사건을 대배심에 몇 번이나 회부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첫 번째 대배심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변호인 측은 마한이 폭력적이었고 사람들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보석 청구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서류에서 화이트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인용.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는 아버지 집 문을 차고 들어가 산탄총을 가져갔으며 경찰에 따르면 마한은 그 총을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나와 지시에 따라 자수했고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마한의 여자친구이자 자녀의 어머니가 그가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제 신청서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피해자는 자신의 연인을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집안 곳곳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그녀와 4달 된 아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마한 씨가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불태울 거야. 경찰이 날 잡지 못하면 돌아와서 너희 모두와 아기를 죽일 거야. 그녀는 본인과 4달 된 아들의 안전을 두려워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한 씨가 알 수 없는 브랜드에 라이터 기름을 집어 들어 거실, 테이블과 소파 2개에 뿌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안방으로 달려가 손자를 안고 현관문으로 뛰쳐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실에 서 있을 때 마한 씨가 다가와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 9월 27일 피의자는 성인 1명과 미성년자 1명을 폭행했으며 미성년자는 피의자가 폴리엄 화비닐 파이프로 폭행하여 중상해 혐의와 6건의 추가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이 피해자 탓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통해 화이트가 생명을 두려워한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마한의 과거도 이를 뒷받침하죠. 게다가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 방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이 사건을 기소하는 데에서 지방검사장을 자격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신청서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문서는 조지아주 버츠 카운티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드라마를 내부자의 시각으로 제공하라고 요청합니다. 인용문입니다. 2025년사 월 14일 주정부는 중범죄 살인 이론을 근거로 버츠 카운티 대배심의 사건을 제시했지만 대배심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사 월 대배심의 결정 이후 주정부는 놀레 프로세큐이를 제출했습니다. 이 놀레 프로세큐이는 사건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아리가 사법순회구역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관련 공식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들에서 지방검사는 수사가 완료되었으며 법 집행기관이 보유한 모든 증거가 대배심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 지방검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 성명 이후 고인의 가족 구성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게시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보고서, 진술서, 녹음, 사진 및 기타 증거를 포함한 수사 자료를 직접 검토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고인 가족이 증거 접근을 주장했지만 주정부는 변호인의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2025년 4월 대배심 조치 후와 기소 후에 증거 제출을 2차례 요청했습니다. 지역신문이 GPI 요약본을 게재했을 때 변호인 측이 처음 본다고 주장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2026년 1월 24일자 기사에서 잭슨 프로그레스 아거스의 한 기자는 자신이 GBI 수사 요약본과 변호인 측에 역시 제공되지 않은 부검 자료를 검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버츠 카운티 셰리프 게리 롱은
대배심의 새 증거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검사장은 이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여 기소를 받아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방검사장에 대한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를 공개 평가하고 대배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으며 향후 기소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재판 전부터 일반 대중, 잠재적 배심원이 사건을 미리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발언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주 정부의 입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편견과 절차 신뢰성 손상을 감안할 때 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기각이 극단적 조치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어터니 아담스와 토와리가 주디셜 서킷 지방검사실의 자격 박탈이 적절하고 신중한 조치입니다. 그 조치는 위법 행위의 근원을 제거하고 중립성과 기소를 회복하며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공정하고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아직 법정이나 온라인에서 변호인 신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런 화이트는 3월 18일 기소 절차를 위해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며 이는 버츠 카운티 법원 기록에 근거합니다. 이런 주제는 트루스파인더와 함께 공공 기록을 검색해 기사로 만듭니다. 여기로 엔크라임에서 트루스파인더는 우리가 범죄를 보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도 트루스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와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시 항상 사용하는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구독 시 무제한 비공개 검색으로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찾고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성범죄자나 본인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 Finder Now에서 공공 기록은 truthfinder.com/otc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타일러 베일리 형사 시민권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결혼식 현장은 정말 대단했고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대배심은 이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대배심은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두 번 대배심에 오르는 일이 흔한가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대배심이 그를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중폭행 혐의로는 기소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혐의는 지방검사가 나중에 기각했습니다. 같은 지방검사가 재임 중 이 사건을 두 번째 대배심에 넘겼지만 실상 달라진 건 없었고 두 번째 대배심이 피고인 기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이례적이며 몇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이 사건이 정당 방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고 결혼식이 끝난 뒤였으며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일에 휘말립니다. 지금 WSB 텔레비전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친척이 총을 쏘았고 목격자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총성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에런 화이트의 어디를 맞췄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후 남성이 화이트를 쫓아가고 화이트는 트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자신의 무기를 꺼내는데 그는 그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당 방위를 입증하거나 혹은 이것이 살인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양쪽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가 자신의 결혼식에 있었고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밤이었고 아마 술도 있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툼에 휘말리고 차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이트는 총소리를 듣고 자신의 차로 가서 총을 꺼내 7번 발사합니다. 그는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충돌 과정에서 총에 맞았으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가 총을 꺼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조지아에선 자기 방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어려운 점은 주 정부가 그 힘이 위협에 비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에 맞았고 7번이나 맞아 사망했습니다. 검사장은 7발의 총격이 위협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위협은 화이트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보세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7발의 총격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그가 직면한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총격 사건에서 변호인이 피의자가 몇 번 총을 맞았는지 언급하는 걸 떠올립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총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셨나요? 어떤 면에선 누군가는 이 남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은 어둡고 그는 잘 모릅니다. 훈련된 명사수도 아니고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쏘는 겁니다. 배심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모든 배심원단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는 시골 지역이고 꽤 보수적인 곳입니다. 검사장이 아니라 보안관은 이것이 가장 명확한 정당방위 사례라고 봤습니다. 배심원 조사국도 이미 조사해 검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자기 방어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무력 사용, 심지어 치명적인 무력 사용까지도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배심원 중에는 7발의 총격이 과했다, 한두 발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변호인 측이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7발의 총격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인물이 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차량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알까요? 그날 밤 화이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는 순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호인 측이 검찰의 주장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드러내야 할 부분입니다. 10년 넘게 권력을 가진 지방검사장이 있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보안관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검찰에게 얼마나 더 큰 도전이 되는 걸까요? 그 카운티에서 최고법 집행관이 나서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게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 언론에 나온 오랫동안 일한 셰리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여기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셰리프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살인사건에서 100% 유죄 판결을 자랑하는 지방검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심원과 사람들이 누구를 믿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변호인 측과 셰리프의 입장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배심이 화이트를 중범죄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2번 대배심에 회부된 사실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정보를 검토하고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것이 살인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매우 편향적이라 언급할 수 없습니다. 대배심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호인은 검찰이 대배심에 제출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에서도 제 말은 작은 카운티지만 분명히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 보도를 보면 2개의 대배심에 대해 듣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카운티에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배심원은 어떻게 뽑고 정말 공정하게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방검사가 2번째 대배심에 넘겨 대배심이 화이트를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보안관도 이번 사건이 가장 명확한 정당방위라고 했고 변호인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미 첫 번째 대배심에서 기소되지 않았는데 왜 2번째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느낄까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사건 진행 방식으로 볼 때 방어 측이 혐의를 인정할 수준으로 낮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정당 방위 주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지역 대배심이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현장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으며 배심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증인들을 포함해 자신들의 증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코니책과 함께 결혼식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에 의존해야 하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의심 없이 입증해 배심원 전원이 화이트의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드라마 같은 일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몇 정당 방위 사건이 떠오르는데 전문가라 할 순 없지만 이 사건은 여러 단계가 있어 보입니다. 언쟁이 있었고 화이트가 얼굴을 맞았고 그 다음에 총성이 울렸으며 그리고 화이트가 그 총에 맞거나 스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그는 트럭으로 가고 계부가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정당 방위 사건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예를 들어 교통 단속이나 다른 상황처럼 단순하게 일어나는 경우와 비교해서요. 어떤 사건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총을 꺼내고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영상에 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몇 분에 걸쳐 상황이 다소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흔한가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몇 분 동안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과거에 일이 있었으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화이트는 사망자가 예전에 자신을 찌르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결혼식 날 밤 총에 맞았고 여러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떠올립니다. 중요한 점은 현장에 돌아온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결혼식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어서 검찰이 결혼식장을 떠나거나 신혼여행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리셉션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아마도 이 사건의 재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7발의 총격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나와서 내가 확실히 봤고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없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검찰에게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본 것만으로는요. 그리고 이건 그냥 하나의 뉴스 기사일 뿐이에요. 검찰이 살인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게 여러 번 총을 쐈다는 것 외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두 사람 사이 거리예요. 만약 사실이 백인이 맥마흔 아니면 메이햄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7번이나 총을 쐈다는 걸 보여준다면요. 그가 위협을 막기 위해 멀리서 총을 몇 번 또는 7번 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총격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 사람이 이미 쓰러져 있었는지에 따라 변호인 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나 세 번째 총알에 맞았을 때 화이트가 계속 반가쇠를 당겨 추가로 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당시 그가 받았던 위협에 비해 힘의 사용이 불합리하거나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검찰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소,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같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총알에 쓰러졌는지, 총격간 시간, 3발 후 4발을 추가로 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세를 바꿀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에 관해서는 제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헤드라인을 보고 나서 뉴스 영상을 봤는데 놀랍게도 화이트가 실제로 교도소 수의를 입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TV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도록 할지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결국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말이죠. 이 사건은 2번 대배심에 회부돼 대부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보안관이 나서서 이것이 명백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뒤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서 내린 결정은 화이트가 피고인이라는 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총기를 사용해 정당 방위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술을 시키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의 여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크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이전에 열린 대배심에서 이미 그를 기소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선출된 보안관은 정당 방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하며 사건을 기소 중인 지방검사에 대한 지지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들이 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는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 이야기가 다뤄진 방식에서는 그의 입장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법원 서류만 봤다면 느끼지 못했을 부분이죠. 검사가 대배심의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검색에는 재량권이 있고 대배심에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탄도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다르게 봤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그게 대배심에 회부할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도 마찬가지고 대배심이 기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대배심 의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누군가를 기소할 만한 다른 배심원단을 찾으려고 배심원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사건이 두 번 대배심에 회부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탄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점, 이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배심이 두 번째로 소집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배심은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점과 대배심이 한쪽 이야기만 듣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게 사건의 강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배심의 사건을 제시했는데도 기소하지 않으려면 그게 뭘 보여주냐고요? 제 생각엔 약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더 그렇죠. 그 사건은 처음 대배심에 회부됐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배심이 기소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배심 기소가 배심원 유죄 판결보다 훨씬 쉽죠. 하지만 여기서는 대배심이 살인 혐의로 화이트를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그 혐의를 나중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대배심은 이곳에서 기소가 더 쉽고 중범죄 살인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같은 검사가 한 혐의를 나중에 기각했습니다. 중범죄 폭행 혐의가 다시 대배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조지아에서 나온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타일러 베일리 형사 변호사이자 시민권 변호사님, 로우 앤 크라임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에피소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